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파스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해 보자. 당신은 시력이 나빠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친척이 경영하는 안경점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 안경점에 근무하는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듣고 난 뒤에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이걸 끼워보세요. 지금까지 10여 년간 이 안경을 썼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죠. 집에 한 개가 더 있으니 이건 당신이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안경을 써본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이런 도수가 너무 높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고 당신은 큰 소리로 외친다. 왜 그렇지요? 나한테는 잘 맞았는데. 자, 다시 한번 잘 써봐요.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게 희미하게 보일 뿐인데요. 당신은 항의한다. 무슨 소리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보세요. 도대체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당신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며 그가 나무란다. 후에 당신이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이 안경점에 찾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떤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진단하기 전에 처방부터 하는 사례는 얼마나 흔한 일인가? 자, 얘야, 내 속마음을 좀 얘기해봐라. 복잡하겠지만 이해해보도록 노력할게. 모르겠어요, 엄마. 엄마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 얘야. 얘기해보렴. 나만큼 널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다. 나의 관심은 너의 행복뿐이란다. 무엇이 널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니? 잘 모르겠어요. 어서 얘야, 그게 뭐지? 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문한다. 우리는 내 교육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데 교육은 내 장래의 기초야. 너도 내 언니처럼 공부에 전념하면 성적이 오를 거고 그러면 학교도 좋아하게 될 거다. 거듭 얘기하지만 공부에 전념해 보아라. 넌 그럴 능력이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좀 더 열심히 해봐.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보렴. 침묵이 흐른다. 이제 말해봐. 내 생각은 어떤지. 우리는 상대방의 고민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려는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자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인관계 분야에서 내가 터득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바로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자기를 이해시켜라. 이 원칙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열쇠이다. 내적 성품과 커뮤니케이션. 당신은 지금 내가 쓴 책을 읽고 있다. 읽고 쓰는 것은 둘 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형태이다. 사실 이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의 4가지 기본 유형에 속한다. 우리는 4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4가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효과성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낸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수년을 보냈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도 여러 해를 보냈다. 그러나 듣기에 대해서는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 보았는가?
비교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청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받는 훈련은 경청하는 기법만을 중시하는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같은 경청 훈련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적 성품이나 인간관계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나를 비롯하여 당신의 배우자, 자녀, 이웃,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친구 등과 효과적으로 교제하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우선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테크닉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챈다면 나는 당신의 이중성과 가식에 실망할 것이다. 또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당신의 동기에 대해 의심하게 되어 속마음을 열 수 없게 된다. 내게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실제로 보여주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 당신이 보여주는 실제 행동은 당신의 성품, 즉 진정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당신이 나로부터 받고 싶은 평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영향력은 내가 당신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 확실히 달라진다. 당신의 성품은 계속해서 표출되고 또 전달된다. 결국 이처럼 표출되는 당신의 성품을 통하여 나는 당신이 나에게 행하는 것과 당신 자체를 본능적으로 신뢰하거나 불신하게 된다. 만일 당신의 일상생활이 변덕스럽다면 혹은 냉소적이면서 동시에 친절하다면 무엇보다도 당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공적인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의 애정과 관심을 받기 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 해도 나는 내 생각과 경험을 당신에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안단 말인가?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래서 당신이 나의 독특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내게 어떻게 충고하고 조언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당신이 하는 말이 좋고 훌륭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의 생활에 꼭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신은 나를 염려하며 내 심경을 헤아린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 말을 믿고 싶다. 그러나 나를 이해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의 말뿐인데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설사 나의 내면에서 당신이 해주는 충고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에는 나의 마음이 너무 감정적이고 방어적이며 어쩌면 죄의식과 두려움마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이 나만이 갖는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의 충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진정으로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테크닉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솔직함과 신뢰를 고무시키는 내적 성품의 바탕을 둔 공감하며 경청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과 마음 사이의 교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적 경청.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는 말은 매우 심오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먼저 이야기하여 이해받고 싶어 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는 게 아니라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말을 하고 있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통해 모든 것을 여과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신의 경험을 심어주고자 한다. 예, 나는 당신이 어떤 기물인지 잘 압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자기 자신이 겪은 일을 다룬 영화를 계속 투사해준다.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안경을 쓰라고 처방해주고 있는 셈이다. 만일 그들이 아들이나 딸, 배우자, 직원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면 그들의 태도는 통상 이러하다. 그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아버지가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우리 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애는 도대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아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고 내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당신은 그 애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가 말했다. 그게 내가 말하려는 겁니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내가 넌지시 말했다. 그렇네요. 하고 그가 대답했고 그 다음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정말 그렇네요. 하고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난 벌써 그 애를 이해하고 있어요. 난 그 애가 겪고 있는 신경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과정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 애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만을 들여다보고는 자기 아들의 생각을 이해했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나름의 논리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해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각자의 독백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보통 다음의 5가지 수준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로 이것은 실제로 전혀 듣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래, 그렇지, 맞아 등의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택적 청취로 대화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듣는 경우이다.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제잘될 때 우리는 곧잘 이러한 방식으로 듣는다. 네 번째는 집중적 경청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청력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가장 고차원적인 공감적 경청으로 극히 소수만이 이러한 태도로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적 경청이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흉내내는 적극적 경청이나 반영적 경청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한 종류의 경청 기법은 내적 성품이나 인간관계와는 관계가 먼 단순히 기술의 바탕을 두는 기법이다. 따라서 이 같은 기법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서전적, 즉 자기 경험 중심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다면 실제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청취하는 동기는 항상 자기중심적이다. 비록 반영적 경청 기법으로 듣고 있지만 경청하는 의도는 대답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목적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적 경청이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다. 공감적 경청이란 다른 사람이 가진 중고틀의 내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 즉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입각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그들의 패러다임과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공감이란 동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감은 합의의 한 형태이며 판단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분위기에 맞춰 표현된 감정과 반응이다. 사람들은 곧잘 동감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을 서로 종속적으로 만든다. 공감적 경청의 본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는 물론 지적으로도 완전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적 경청은 말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고 반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중 불과 10%만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30%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 나머지 60%는 우리의 신체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욱 중요한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이때 우리는 감정과 의미, 행동까지도 경청한다. 이것은 오른쪽 뇌는 물론 왼쪽 뇌까지도 사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감지하고 직관하고 느끼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감적 경청은 자기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투사하고 생각, 느낌, 동기, 해석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 내부에 어떤 실체가 들어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경청한다. 상대방의 깊은 영적 커뮤니케이션까지도 수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 추가하여 공감적 경청은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을 시켜주는 비결이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지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의 노력을 속임수에 불과하며 이기적이고 위협적이고 위장된 친절이라 간주할 때에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인출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감적 경청은 그 자체만으로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이 될 수 있다. 또 이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치료 효과도 가지고 있다. 만일 지금 있는 바로 이 방의 모든 공기가 갑자기 밖으로 빨려 나간다면 당신은 이 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기를 마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생존만이 유일한 욕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욕구를 유발시키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욕구 분야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으면 더 이상 욕구가 유발되지 않는다. 육체적 생존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는 심리적 만족이다. 이는 곧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신뢰받고 인정받으며 존경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적으로 경청할 때 그 사람에게 심리적 공기를 주게 된다. 이같이 절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공기에 대한 욕구는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언젠가 시카고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이 개념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세미나의 참가자들에게 그날 저녁에 공감적 경청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한 사람이 숨가쁘게 달려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시카고에 있는 동안 저는 큰 부동산 거래를 한 건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계약 당사자, 양측 변호사, 그리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막 끼어든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만났습니다. 저는 자칫하면 이 거래를 놓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전 지난 6개월간 이 거래에 매달려 왔고 사실 이 거래에 제 사업의 모든 운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전부를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판매 기술도 다 발휘했지요. 어제 상담에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준비한 말은 결정을 좀 더 후에 내리도록 미룰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지쳐 있었고 분위기가 갑자기 다른 중개업자의 대안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먼저 경청한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는 원칙을 적용해보지 않는 거지. 믿져야 본전 아닌가. 저는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나의 제안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일 당신이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내 제안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원하는 내용을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그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것, 또 그가 예상하고 있던 결과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할수록 그는 마음을 더욱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대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부인에게 전화 다이얼을 돌리더군요. 전화기를 놓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계약을 성사시켰소. 전 완전히 어안이 벙벙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을 시켰던 것이다. 다른 모든 여건이 상대적으로 비슷할 때 바로 이 심리적 공기가 서로 통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인간적 역학이 그 어떤 기술적 차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 먼저 이해하는 것, 즉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자기에게 오랫동안 잘 맞던 안경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생산과 생산 능력 모두를 엄청나게 고갈시킨다. 다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대한의 상호 의존적 생산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이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인관계의 생산 능력, 즉 높은 장고의 감정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다. 공감적 경청은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 사실 심오한 경청의 경험 세계로 들어가는 데에는 상당한 안정감이 필요하다. 당신이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열어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역설이다. 그 이유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바로 습관 1, 2, 3이 공감적 경청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당신에게 불변하는 내면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즉, 원칙 중심적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외부 세계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취약점을 마음의 평화와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라. 먼저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또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하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 적용되는 올바른 원칙이며 모든 전문 직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지침이다. 안경점의 검안사에게도 중요하고 의사에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단을 신뢰하지 않는 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딸 제니가 태어난 지 2달쯤 되던 무렵 어느 토요일에 병이 났다. 그날은 우리가 사는 도시에 미식축구 시합이 있던 날이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 시합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6만여 명이나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 아내와 나도 경기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어린 제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아이의 구토와 설사는 우리는 몹시 당황했다. 우리가 아는 의사도 시합을 관람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집의 주치의는 아니었으나 그날의 당번 의사였다. 제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 우리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경기장으로 전화를 걸어 그 의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때마침 시합은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었지만 아내는 여보세요 하는 그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지요? 하고 그 의사는 상냥하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코비 부인입니다. 우리 딸 제니가 아파요. 어디가 아픕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아내는 딸아이의 증세를 설명했고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처방해 드리지요. 어느 약국으로 할까요? 아내는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서두르느라 의사에게 정보를 완전하게 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신은 제니가 신생아라는 사실을 그 의사가 안다고 생각하고 하고 내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럴 거예요. 아내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집 주치의가 아니지 않소. 제니를 진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오. 글쎄요. 난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사가 제니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 처방한 약을 제니에게 줄 생각은 아니겠지요? 아내는 말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마침내 아내가 말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요. 하고 내가 말했다. 당신이 거세요. 하고 아내는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다시 전화를 받으러 불려 나왔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처방하실 때 우리 제니가
이제 겨우 2개월 된 아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런, 아니요. 하고 그가 외쳤다. 그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전화 주시길 잘했습니다. 즉시 다른 처방을 해드리지요. 만일 당신이 진단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처방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원칙은 판매에도 적용된다. 유능한 세일즈맨은 제일 먼저 고객의 욕구와 관심 그리고 고객이 처한 사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아마추어 세일즈맨이라면 제품을 팔지만 전문적인 세일즈맨은 고객의 욕구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판매한다. 이 두 사람의 접근 방법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전문적인 세일즈맨은 진단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는 사람들의 욕구를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연관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만약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실성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법에도 적용된다. 전문적인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사전에 상황 및 관련된 법과 선례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자료부터 수집한다. 유능한 변호사는 변론을 작성하기 전에 반대 입장인 검사의 기소 문안을 먼저 작성해 본다. 이 원칙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도 적용된다. 어떤 회사에서 이 소비자 연구 자료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설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이를 바꾸어 말하면 고객의 구매 습관과 구매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무시하고 제품 설계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상품을 소비자들이 찾으리 만무하다. 훌륭한 토목 엔지니어는 교량을 설계하기 전에 거기에 작용하는 힘과 압력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훌륭한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학급의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영리한 학생은 응용하기 전에 이해부터 할 것이다. 훌륭한 부모는 아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할 것이다. 훌륭한 판단을 위한 열쇠는 이해하는 것이다. 판단부터 하는 사람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야말로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분명하고도 올바른 원칙이다. 이것은 보편적이고도 공통적인 원칙으로 특히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4가지 자서전적 반응. 우리는 타인의 말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듣는다. 이것은 자서전적 경청으로 다음에 제시되는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첫째, 우리는 판단한다. 이것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탐색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증거틀에 입각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충고한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조언을 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는 해석한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한다. 이 같은 반응 유형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방식에 이미 깊숙이 젖어 있고 항상 이런 모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의 진정한 이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들과 대화한다고 하자 이때 아들이 어떤 일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내가 미리 판단해 버린다면 아이가 모든 것을 솔직히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이때 나는 아들에게 심리적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일까?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 탐색을 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느끼겠는가? 여기서 탐색한다는 것은 스무고개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이때 내가 아이에게 하는 질문은 나의 과거 경험에 근거하는 자서전적이며 감독적이고 사생활 침해적인 질문이다. 물론 이것은 논리적이다. 그러나 논리의 언어는 감정이나 정서적 언어와는 다르다. 당신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무엇이 아이의 문제인지를 결코 찾아내지 못한다. 끊임없는 탐색이야말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없어요. 학교에선 뭐가 가장 재미있니?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너의 주말 계획은 뭐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친구와 전화할 때는 중단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얘기를 늘어놓는 아들이 당시에게는 고작 한두 마디의 대답만 할 뿐이다. 당신의 집은 아들이 밥 먹고 잠이나 자는 하숙집에 불과하고 아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생각을 나누지 않는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아들이 자신의 가벼운 약점을 털어놓을 때마다 자서전적인 경험에 근거한 잔소리와 함께 그것 봐, 내가 그렇게 충고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의 감정을 짓밟아 버렸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나는 이 개념을 여러 세미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왔다. 우리가 공감적 경청 사항에 대해 역할 연기를 보여주고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전형적인 반응을 마침내 파악하기 시작하면 이들은 대개 큰 쇼크를 받는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보통 때 하는 반응이 어떤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공감적 경청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극적일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이해하라는 명제는 7가지 습관 가운데 제일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는 원칙이다. 이제 아버지와 10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대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방금 기술한 4가지 반응 유형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살펴보자.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무슨 일이 있니? 탐색. 학교는 도대체 실용적이지 않다고요. 난 거기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글쎄, 넌 아직 학교의 좋은 점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단다. 몇몇 과목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그 과목들이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꾹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충고. 저는 제 인생의 10년을 학교에 바쳤어요. 아빠는 X 플러스 Y를 배우는 게 앞으로 자동차 정비사가 되려는 제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동차 정비사라고? 지금 한 말은 농담이겠지? 판단.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조를 보세요. 그 애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요. 그게 실용적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몇 년 더 지나면 조는 자기가 공부를 계속 했었으면 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자동차 정비공이 되고 싶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그것보다 더 나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해. 충고. 난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얘야, 너 정말로 공부에 열중해 보았니? 탐색 판단. 물론이지요. 전 지금 고등학교를 2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노력해 보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얘야, 내 학교는 아주 훌륭한 학교란다. 좀 더 학교를 믿어보렴. 충고 판단. 다른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엄마와 내가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알고 있니? 여기까지 와서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어. 판단.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아빠, 하지만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얘야, 만일 내가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공부하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충고 판단. 아빠, 소용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의도는 분명히 좋았다. 그는 아들을 도와주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아들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시작이라도 했는가? 이제 아들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가 하는 말만이 아닌 그의 사고와 느낌, 아래의 대화 과정에서 갈로로 표시되어 있음. 그리고 아버지가 자서전적으로, 즉 자기 경험 중심으로 하는 반응들이 아들에게 주는 효과를 살펴보자.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갈호, 난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아빠의 관심을 끌고 싶어요. 얘야, 무슨 일이 있니? 갈로, 관심을 가져주고는군. 됐다. 학교는 도대체 실용적이지 않다고요. 난 거기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 난 학교 공부에 문제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큰 고민이 되고 있어요. 글쎄, 넌 아직 학교의 좋은 점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단다. 가로, 그게 아닌데? 아빠의 자서전적 제3장이 또 나오는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닌데? 아빠가 장화도 없이 먼 길을 걸으면서 혹은 눈길에 푹푹 빠지면서 학교에 다녔던 건 정말 관심 없는데 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을 뿐인데 몇몇 과목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그 과목들이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꾹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가로, 시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어. 아빠에게 말해버리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서슴없이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는 제 인생의 10년을 학교에 바쳤어요. 아빠는 X 플러스 Y를 배우는 게 앞으로 자동차 정비사가 되려는 제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동차 정비사라고? 지금 한 말은 농담이겠지. 가로, 아버지는 내가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펄쩍 뛰시겠지? 그러나 난 내가 한 말을 정당화해야 돼.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그 애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요. 그게 실용적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이겠지. 하지만 몇 년 더 지나면 저는 자기가 공부를 했었으면 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가로, 어이구, 교육의 가치에 대한 제16장이 나오는구나. 너는 자동차 정비공이 되고 싶지 않을 거야. 가로,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시죠? 아빠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알기나 하세요? 내게는 그것보다 더 나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해.
난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가로. 그 애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얘야, 너 정말로 공부에 열중해 보았니? 가로. 우린 지금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만일 아빠가 단지 듣기만 한다면 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물론이지요. 전 지금 고등학교를 2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노력해 보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얘야, 내 학교는 아주 훌륭한 학교란다. 좀 더 학교를 믿어보렴. 가로. 오 맙소사. 지금 우린 신뢰감에 대해 얘기하고 있구나. 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로. 저 역시 어느 정도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요. 저도 멍청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엄마와 내가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알고 있니? 가로. 그렇지. 이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구나. 내가 멍청이겠지. 학교는 훌륭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훌륭하니 멍청한 건 나야. 여기까지 와서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어.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아빠, 하지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가로. 아빠는 정말 전혀 이해 못하시는군요. 자, 얘야, 만일 내가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공부하는 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가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전혀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 결코 아빠한테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없을 거야. 말하려고 한 내가 바보였지. 아빠, 소용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단지 말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특히 자신의 안경, 즉 관점을 통해 상대방을 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 수 있겠는가. 또한 상대가 자신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쓸 때 자기 경험 중심의 자서전적 반응이 어떤 제한을 가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정한 욕구, 강한 내적 성품, 장구가 많은 감정은행 계좌, 공감적 경청 기술 등을 개발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내면에 진정으로 들어가 그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 경청 기술은 공감적 경청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지만 다음과 같은 4가지 발달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로 효과면에서는 가장 약하지만 내용을 흉내내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적극적 경청 혹은 반영적 경청에서 가르치는 기술이다. 그런데 내적 성품 및 인간관계적 바탕이 없다면 이 기법은 종종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나아가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듣게 해주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기술에 해당된다. 내용을 흉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반복만 하면 된다. 이때 우리는 거의 머리를 쓰지 않는다. 아빠, 난 지쳤어요. 이제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너 지쳤구나. 학교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당신은 아들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했다. 판단하거나 탐색하거나 충고하거나 해석하지 않았다. 적어도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 공감적 경청의 2번째 단계,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물론 약간은 더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머문다.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번에는 아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 말했다. 이때 당신은 주로 왼쪽 뇌의 기능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오른쪽 뇌를 작동하는 것이다. 즉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너는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때 당신은 아들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네 번째 단계는 둘째, 셋째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 당신은 내용을 재구성하고 감정을 나타낸다.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너 정말로 학교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 경우 좌절감은 감정이고 학교는 그 내용이다. 당신은 아들이 말하는 내용의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제4단계의 공감적 경청 기술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워할 것이다. 당신이 아들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를 추구할수록 내용을 재구성하고 감정을 나타낼수록 아들에게는 심리적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력과 감정을 통해 문제에 직면하도록 도와준다. 그가 당신이 진정으로 경청하고 이해하고 싶은 진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사이에 장벽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의 교류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다. 아들은 내면 깊숙이 있는 민감한 감정과 사고력으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아빠, 난 지쳤어요. 학교는 지루하고 따분해요. 난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아빠의 관심을 끌고 싶어요. 너 정말로 학교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구나. 됐어요. 그게 바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는 도대체 실용적이지 않다고요. 난 거기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학교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구나. 자, 생각해보자. 이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럼요. 나는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를 보세요. 그 애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어요. 돈도 벌고 있고요. 그게 실용적인 거예요. 너는 조가 정말로 잘 생각했다고 여기는구나. 글쎄.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될 게 확실해요. 너는 조가 잘못 결정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그 애가 포기해버린 것이 뭔가를 보세요. 제 얘기는 만일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지. 예, 그래요. 졸업장이 없어서 직장도 못 얻고 대학교도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래, 교육은 너의 장래를 위해 중요하지. 그래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전 정말 큰 걱정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시는 거지요?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 얘기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아시게 될 테니까요. 보세요. 아빠, 전 오늘 시험을 봤어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빠,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4학년이라고요? 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진정한 이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충고도 실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우리가 자서전적 경험, 즉 자기의 패러다임에 집착해 있다면, 다시 말해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지 않는다면 결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아빠, 난 낙제를 할 판이에요. 낙제할 바에야 학교를 차라리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너 괴로워하고 있구나. 넌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 아빠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먼저 이해하려고 애씀으로써 대화의 기회를 변화의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단지 피상적인 상호작용, 즉 일상 업무 처리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대신 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을 했다. 나아가 아들로 하여금 점차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 그가 가진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제 부자는 서로 반대편에 앉아서 문제점을 바라보는 대신 같은 쪽에 앉아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아들은 아버지의 자서전적 체험을 경청하고자 마음을 열고 충고를 요청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조언을 시작할 때도 아들의 말에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아들의 대답이 논리적이면 아버지는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조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이 감정적이면 아버지는 다시 공감적 경청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자, 내가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죠, 아빠? 너의 독해력 공부를 도와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거야. 아마 기술학교 같은 데는 이런 개인 지도 프로그램이 있을 거다. 저도 이미 그것에 대해 알아봤어요. 평일 야간에 이틀 수업하고 토요일에는 온종일 수업을 한다는데요. 수업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대답에서 불만 섞인 아들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공감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구나. 게다가 저는 6학년생들에게 운동 코치가 되어주기로 벌써 약속했단 말이에요. 넌 그 애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그렇지만 이 점은 아빠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특별지도 과정이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매일 밤이라도 가겠어요. 운동 코치는 다시 구하면 되겠죠. 넌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는구나. 아빠는 그 과정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들은 이제 좀 더 마음을 열고 논리적으로 된다. 또 아버지의 자서전적 얘기도 다시 원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된다. 외부의 조언이 없이도 변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른 관점과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진정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공감하며 경청해서 당사자가 시간을 들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가는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서 부드러운 내면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을 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순수한 욕구에서 진실로 경청해주면 이들이 얼마나 마음을 빨리 여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친구보다도 부모에게 마음을 더 열어 보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속해서 신뢰하며 결코 판단하거나 비웃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아이들은 마음을 열 것이다. 당신이 위선이나 기만 없이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그로부터 자신에게 무언으로 유입되는 순수한 인식과 이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감하기 위해서 항상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말이란 때로는 방해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테크닉, 즉 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앞에서 말한 종류의 이해는 이 같은 기술을 초월한 것이다. 만일 기술만 분리되어 사용한다면 효과는커녕 방해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감적 기술을 다룬 것은 모든 습관에 있어서 기술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감적 기술들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진지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교모하게 조종하고자 시도하면 크게 붕괴한다. 따라서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나는 이 책에서 경청과 공감에 대해 읽으면서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당신의 말을 올바르게 경청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번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난 진정으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신의 동기를 설명해 주는 것은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진지하지 못하다면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된다. 듣는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거나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만 노출하여 해를 입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면 당신에게 큰 손해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빙산의 일각인 기술은 반드시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빙산 몸체에 해당되는 성품, 저 밑바닥에서 나와야 한다. 공감적 경청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 후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신이 의사로서 현명한 처방을 내리길 원한다면 우선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 의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난 지금 너무 바빠요. 진단할 시간이 없으니 이 처방이나 받아가시오. 나는 언젠가 하와이 오하우의 북부 해변 어떤 방에서 책을 집필했었다. 방을 시원하게 하려고 창문 2개를 열어놓았는데 하나는 그 방의 앞쪽에 또 다른 하나는 옆쪽에 있었다. 나는 커다란 책상 위에 많은 원고를 각 장별로 늘어놓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와 원고가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다. 나는 원고를 주우려 온 방을 뛰어다니는 낭패를 겪었다. 마침내 나는 차라리 몇 초가 더 걸렸더라도 창문 1개를 닫았더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감적 경청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 수킬로를 간 뒤에 되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혹은 드러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나아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공기를 주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별력 있는 공감적 경청자는 다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제 문제가 있는 내면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겹씩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수용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한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또한 높은 감정 은행 계좌를 갖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해와 지각.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깊이 있게 경청하는 법을 학습하면 자신의 지각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상호의존적인 환경에서 함께 일하려 할 때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절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지각 실험에서 당신은 제시된 그림을 젊은 부인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나는 늙은 부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옳을 수 있다. 당신은 배우자 중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경제적 관점인 금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다. 당신은 풍요의 심리를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있으나 나는 부족의 심리를 패러다임으로 가질 수도 있다. 당신은 시각적이고 직관적이며 종합적인 오른쪽 뇌의 패러다임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에 나는 왼쪽 뇌를 사용하여 순차적이고 분석적이며 언어적인 패러다임에 접근할 수도 있다. 우리들의 지각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우리 두 사람은 각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다. 각자 자신의 패러다임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 정신적 능력에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원을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목표는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깊숙한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협력하여 처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해결책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습관 5이다. 이것은 모두가 이기는 승승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설사 다른 사람이 이 패러다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이런 경우에 우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승승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에게 들려준 어떤 중력에게 매우 강하게 적용되었다. 나는 전국의 지점망을 거느린 대형 금융회사와의 계약을 두고 협상하던 어느 조그만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융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를 데려오고 오하이오에서는 협상 전문가를 초빙해 왔으며 자기 그룹에서도 행장 2명을 데리고 오는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협상팀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던 회사는 승승 아니면 무고의 원칙을 지키도록 결정했지요. 우리 회사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그에 따라 비용을 대폭 인상하려고 했지만 이 거대한 금융기관의 요구에 거의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요구와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상대방 협상팀의 구성원들은 적잖이 압도된 눈치였습니다. 자신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3일이나 걸려 그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계약서를 제시했을 때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사장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을 자신도 이해했다는 점을 자기 자신과 상대방이 확신할 때까지 내용을 재구성하여 말해보고 느낌도 반영하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건 정확히 그게 아니고, 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이 이 사람들의 관점을 철두철미하게 이해했을 때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몇 가지 관심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들은 듣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리적 공기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매우 공식적이고 신뢰감도 없고 적대적이기조차 했던 분위기에서 시작된 협상은 이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협상이 종결되는 말미에 협상팀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사와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라.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습관 5의 나머지 부분이다. 승승의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하다. 앞에서 성숙성을 정의하기를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 상태라고 말하였다. 이해는 배려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이해를 구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승승의 해결책은 이상의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수준에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찍이 그리스인들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단계적인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 훌륭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이들 세 단어가 우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에토스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용이다. 즉 사람들이 당신의 성실성과 능력에 대해 갖는 신뢰감이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은행 계좌에 적립해 놓은 신용이다. 파토스는 공감적 측면이다. 이것은 인간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로고스는 논리적인 측면으로 설득할 때의 이성적 부분이다. 이제 새 어휘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단계적 진행에 대해 주목해보자. 이것은 성품, 인간관계, 설득의 논리성을 말한다. 나아가 또 하나의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아이디어를 갖는 로고스, 즉 왼쪽 뇌의 논리를 활용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에토스와 파토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논리의 타당성만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상사의 비생산적인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매우 낙담해 있던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왜 우리 상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까요? 그는 내게 물었다. 내가 상사에게 그 점에 대해 얘기했고 그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전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난 했어요.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효과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일즈맨이 판매를 잘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누구를 훈련 과정으로 보냅니까? 고객을 보냅니까? 효과적이란 말은 일이 제대로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원했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사와의 인간관계를 구축했나요? 당신의 설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 시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설득해 보세요. 상사와의 대화에서 공감을 얻으세요. 먼저 그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당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물론 사전에 상당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가 물었다. 바꿔 말해서 당신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고는 싶은데 자기 자신의 설득하는 방식은 바꿀 의향이 없다는 말입니까? 글쎄 별로요 라고 그가 대답했다. 자 그렇다면 하고 나는 말했다. 그의 스타일에 적응하며 웃고 지내는 방법밖에 없군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건 내 인격을 손상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용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거기에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모양이다. 또 다른 사람은 대학 교수였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와서 말했다. 스티븐, 내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얻어내야겠는데 그 첫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내 연구가 우리 학과의 주요 관심 분야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의 처지에 대해서 오래 얘기해 본 다음 나는 그에게 에토스와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를 사용해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고 권했다. 나는 자네의 마음이 진실하며 자네가 하고자 하는 연구도 대학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네.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방침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설명해 주게. 자네가 그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란 말일세. 그 다음에 신중하게 자네가 요청하는 논리를 설명하게. 그래, 해보겠네 라고 그는 말했다. 자네 나와 한번 연습해 보고 싶나? 하고 내가 물었다. 그는 그것을 원했고 우리는 그의 접근 방식을 미리 한번 연습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저는 우선 제가 할 발표와 제안이 여러분이 갖는 목표와 관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나갔다. 그가 다른 교수들에게 대해 깊이 이해하고 또 그들의 관점을 존중해 주는 발표를 해 나가는 도중 한 노교수는 다른 교수들을 향해 머리를 끄덕였고 다시 이 친구에게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연구비를 지원하겠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패러다임과 관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자기 생각에 대한 신빙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당신은 이때 자기 스타일에만 집착하여 가두연설식의 수식어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당신의 설명은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학습했기 때문이다.
습관 5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정확성을 높여주고 나아가 당신의 말과 행동이 더욱 일치되도록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당신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1대1의 대화. 습관 5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의 원, 바로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가진 관심의 원 내에 들어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 견해의 불일치, 재반 여건, 다른 사람들의 행동 같은 요인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에너지를 이 같은 관심의 원에 집중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 내에 있는 것이다. 이 영향력의 원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고 문제의 핵심을 재빨리 파악하게 되고 감정 은행 계좌에 예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공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출발하는 접근 방법이다. 이것을 실행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의 원 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자.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의 영향력의 원은 점차 더 확대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관심의 원 내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얻게 된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수록 그들의 진가를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접촉한다는 것은 마치 성지를 걸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경외심을 갖게 한다. 습관 5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는 일단 저만치 밀어놓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애쓸 수 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털어놓기를 꺼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가 가진 상처를 공감하여 오늘은 별로 좋은 일이 없나 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도 좋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성급히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공감하기 전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분별력 있고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는 자서전적인 과거를 말하려는 태도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고도로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예방 차원의 일을 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사업관계의 협상에서도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제 자녀들과 1대1로 시간을 가져보라.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라. 자녀들의 시각을 통해 가정, 학교생활 그리고 이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문제를 바라보라.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하라. 자녀들에게 심리적 공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당신의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외출하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든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해보라.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 상대방의 눈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라. 나에게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일상적인 시간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종종 아이들에 대하여 도움이 될 공감적 경청 기술을 실제로 연습해 본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서로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함께 나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역할 연기를 해보기도 한다. 아직 가정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아들이나 딸의 역할을 내가 맡고 아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맡는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호작용을 해보고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시종일관 아이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모델링하고 가르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역할 연기는 우리가 실수한 과거의 어려웠던 시기나 긴장됐던 순간을 재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 가족과 결혼 생활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곪고 악화될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또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감정은행 계좌에 많은 예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들도 쉽게 다루어질 수 있다. 기업에서도 직원들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라. 회사 내의 모든 계층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의견을 수렴할수록 인적 자산 계정과 이해관계자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기에는 고객, 공급자,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무적 요소나 기술적 요소만큼 인간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당신이 이 회사의 모든 계층의 인적 자원에 신경 쓴다면 시간, 에너지, 돈을 무한히 절약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경청하면 당신은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일하는 또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공기를 제공한다. 당신은 이들로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규정된 근무만 하겠다는 생각을 뛰어넘는 애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진단하고 처방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전에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상호 의존성에 대한 훌륭한 습관이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때 창의적인 해결 방안과 제3의 대안에 접근하는 문을 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차이점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습관호의 적용을 위한 제언 1. 감정은행 계좌가 적자라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선택하라. 이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작성해보라. 이 사람과 다음번에 만날 때 당신이 작성한 것을 당신이 직접 듣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를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라. 당신이 세운 가정들은 얼마나 유용한가? 당신은 진정으로 이 사람의 관점을 이해했는가? 2. 매우 가까운 누군가와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라.
진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말하라. 당신이 노력한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당신이 한 행동이 그를 어떻게 느끼도록 만들었는가? 3. 사람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켜볼 기회를 갖고 몇 분 동안 귀를 막고 그저 관찰만 하라. 말만으로 교감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이 전달되고 있는가? 4. 당신 스스로 하는 자서전적인 반응, 즉 중에 하나, 탐색, 판단, 충고, 해석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순간을 잡아보라.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신뢰를 예입하는 기회로 바꾸어보라. 죄송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